지난 몇 주 동안 유럽에서 K2 전차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전해져 왔었습니다. 폴란드 2차 도입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과 함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실적을 통해 K2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를 음해하는 불온한 루머를 퍼뜨려 한국 방산의 앞을 가로막으려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K2 전차의 유럽 진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제2차 무기 도입 계약이 K9 자주포 152문 추가 도입을 시작으로 하나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폴란드 무기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계약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유럽에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도입 계약이 예정했던 2차 물량보다 축소된 데다가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반한국파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PL 전차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금까지와 정반대되는 스탠스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안보 언론인이자 분석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K2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으로 수십 대 분량의 전차는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WGM SA와 PGG에서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2PL의 폴란드 국내 생산을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던 인물이 오히려 K2PL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선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갑자기 180도 바뀐 논지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로스와프가 한국 무기 도입에만 반대했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온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K2고 에이브람스고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K2PL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무기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현대로템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닌 폴란드 군비청이 일정을 계속 이상하게 잡아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한국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태세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외부에서 들려온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최근 체코에서 독일과 한국 전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되며 결국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해 말 체코에서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를 지원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체코는 비축해두었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선 반길만한 제안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고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해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고철 덩어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올해 초부터 인도받자마자 수리하기 시작해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체코의 대표적인 신문 드네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 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악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받은 레오파르트2A4 전차에 대해 19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형 레오파르트2A4 전차 14대를 받아봤자 4배가 넘는 물량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대가로는 결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수 있었던 협상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4 버전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전차로 확실히 오늘날의 전장을 위한 전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 동의함으로써 체코 내각 지도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전에도 독일과의 거래로 체코군이 필요로 하는 신형 전차 구매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 후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독일의 2A7, 2AA8 모델을 구매할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노린 점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 게을렀던 독일과 다르게 훨씬 저렴하고 최첨단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납기일까지 딱딱 맞춰주는 한국 무기와 정면에서 경쟁한다는 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의 유럽 시장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독일은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된 구형 레오파르트 2A4 모델 전차들을 미끼 삼아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을 우선협 상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명분을 챙김과 동시에 독일이 EU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죠. 체코 역시 구소련제 전차만 사용하다 상태가 좋든 나쁘든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음 전차 도입으로 같은 정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로 약 80여 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체코가 K2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독일의 사기를 당한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역시 T-72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었는데요. 하지만 헝가리 육군이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은 건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5년이 지난 후인 2023년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전차 지연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소식에 2020년 울며 겨자 먹기로 12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수하기까지 했었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3년, 한국의 K2 전차는 4개월 만에 납품했던 걸 생각한다면 독일의 납품 속도는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를 무시하고 독일을 선택한 노르웨이 역시 독일을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K2 전차의 인지도를 높여준 비교 테스트를 노르웨이에서 진행했고, 그 결과 레오파르트 2A7보다 K2 전차가 더욱 우수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공개됐었지만, 막상 테스트를 진행한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는 한국 대신 독일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됐었죠. 독일이 약속했던 방위산업 부활에 사실상 실패하며 독일제 전차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며 노르웨이는 결국 추가 옵션 물량인 18대 도입을 조기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옵션 물량은 1차 물량을 받고 성능에 만족하면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있는 계약 조항인데 이를 생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독일이 멋대로 레오파르트2 전차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A8 모델 생산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며 결국 노르웨이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단가가 높아진 A8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한 갑질이 이어지면서 체코에서는 독일이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공여 개념이라지만 고철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전차를 넘겨주고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의 우선권을 가져가려 했던 것은 날강도 짓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2A8 모델의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나 가능하며 체코군이 인도받는 건 203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의 기만 행위에 분노한 체코 군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전쟁 이전부터 전차를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었기에 한국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레오파르트 2A7과 K2 흑표 전차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며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보다 한국의 K2 전차가 더 우수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었으며 체코 국방장관 역시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매 사례를 보며 한국의 우수한 납품 사례와 현재 생산 협력에 주목했었습니다. 현재 체코의 EA8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에 얼마든지 K2 전차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체코는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제조 강국으로 폴란드에 이어 한국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굳건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트윗으로 K2 180대 2차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맡고 있는 하나시스템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2,57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2차 계약 소식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차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격 통제 컴퓨터, 호수 및 전차장 조준경, 전시기, 통제판, 열상 잠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 각종 관측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인데요. 특히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장치들을 이용해 포화 포탑, 조준경 제어, 사격을 위한 탄도 계산, 목표물 자동 추적 등 교전에 필요한 화력 체계를 제어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 및 대응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전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에 이 같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전차의 포나 엔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K2에 탑재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에서 기존 사격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기존 K2 전차는 전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준경으로 2세대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낮고 시야각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격 직후 조준경 화면이 출력이 떨어지며 화면에 줄이 생기고 노이즈와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원에서 2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로 교체하고 전자광학 장비와 전자부품도 완전히 재설계했고 기존에 사용됐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눈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학 기술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답게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2 같은 서방 전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의 전자장비는 냉전 직후 대규모 방산 감축으로 개발 예산이 전부 날아가 한국의 K1 전차 개량형 K1A1보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뒤처져 있을 정도이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아무리 안정성이 검증되었다지만 아직도 구식 진공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K2 전차에 예정되어 있는 업그레이드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K2 전차를 위한 1500마력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는 2025년까지 엔진 사업에만 1,5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진 생산시설 구축 및 R&D 설비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올해 현대인프라의 방산엔진 매출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체결한 폴란드 K2 수출 1차 계약으로 1,830억의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 초 튀르키예판 K2 전차라고 할 수 있는 알타이 전차가 양산에 들어가며 총 3,131억 원 규모의 엔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현대인프라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방산엔진이 방산호황과 더불어 대박을 터뜨리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했고 올해 현대인프라의 영업이익률이 1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20년대까지 방산엔진은 막대한 개발비만 잡아먹었지 마땅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분야였습니다. 2005년 K2 전차용 엔진 국산화에 도전했을 당시 세금 낭비다, 무모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는데요. 현대인프라는 40년간 상업용 디젤 엔진을 제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차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군용 엔진은 기존의 자동차나 중장비 엔진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15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야산이나 험지에서도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술 기동성을 위한 고속 기동까지 가능해야 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는 최고급 특수 엔진이 바로 전차 엔진입니다. 군용 엔진이기에 해외 개발사로부터 기술 제휴나 이전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었기에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었죠. 현대인프라에서는 기한을 5년으로 잡고 개발을 시작했었으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기한을 4차례나 연장해야 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도현진 책임연구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독일은 100년이라는 전차 제작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었다라며 엔진 개발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말했는데요. 연구원들은 엔진 개발 자료를 얻기 위해 F1 레이싱카 엔진까지 뜯어보며 연구를 거듭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었고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014년 국산 1500마력 DV27 엔진이 내구도 운용 기동 테스트를 통과하며 K2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고 2019년 2차 양산분부터 처음으로 K2에 탑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프라는 지난해 폴란드, 튀르키예 수출까지 기록, 독일이 독점하고 있던 글로벌 전차 엔진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독일제 MTU 833 엔진을 목표로 개발된 DV27 엔진이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를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1500마력 MTU 833 엔진과 비교한 성능 그래프를 살펴보면 토크에 있어서 DV27 엔진이 더 우세하며 출력에서도 2600rpm부터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DV27 엔진을 알타이 전차에 탑재해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던 튀르키예에서도 한국 파워팩의 성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었죠.
현대인프라코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차세대 전차에 탑재될 1800마력급 엔진을 개발하여 K2를 한 차원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산 파워팩은 레오파르트 2A7 전차에 탑재되는 파워팩과 비교해 부피와 중량이 각각 50%, 30%나 줄어들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개량에 있어 독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는 80년대 개발된 이후 끊임없이 개량되며 장비를 한 개까지 탑재했기에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 파워팩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산 파워팩의 경우 공간 확보에 유리해 튀르키예에서도 알타이 전차의 단면도를 공개하며 한국 파워팩의 컴팩트함 덕분에 향후 1800마력 파워팩을 탑재해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했었죠. 이렇게 가벼운 파워팩을 통해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2나 에이브람스에 뒤지지 않는 장갑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50톤대 중량이라는 특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토록 전차 감량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특수한 지리 환경 때문인데요. 평지와 산악, 포장도로에서 늪, 모래사장, 설원까지 거의 모든 지형에서 무리 없이 기동할 것을 요구받은 K2 전차는 기동성 확보를 위해 경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전차와 전면으로 맞상대하기 위해 튼튼한 장갑과 강력한 공격 능력까지 갖출 필요가 있었죠. 이러한 부분이 평야와 산악 늪지대가 공존하는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폴란드를 벤치마킹하려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주력 전차 도입을 위해 한국의 K2 전차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두고 저울질하던 루마니아는 올해 초 1차 사업으로 M1A2 에이브람스 5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미 국무부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전차 수출을 허가하며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해외 매체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에이브람스 54대에 이어 약 300대의 추가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2차 사업부터는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M1A2 에이브람스와 K2 흑표 전차를 혼합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98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했는데요. 이 전차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하기에는 라스푸티차로 대표되는 동유럽의 지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가벼운 중량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험지 돌파 능력이 우수한 K2 전차는 습지 언덕 진흙탕 지형이 많은 동북부에 배치되고 있고, 평지 주파 속도는 빠르나 고중량으로 인해 진흙탕 기동이 어려운 에이브람스는 평야가 대부분인 폴란드 동남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 못지않은 가혹한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토의 3분의 1이 산악지대이고 3분의 1은 산림 지형이며 여기에 진흙 화산까지 더해져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같은 평야 기동에 특화된 전차로 전 국토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이보다 더 가혹한 한반도 지리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전차이죠. 게다가 이번 계약 사항으로 발표된 미국제 전차의 가격도 루마니아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방산 매체 메타디펜스는 이번 루마니아 에이브람스 구매에 대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보도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하는 계약의 총 비용이 무려 2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조 3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눌 시 전차 1대당 5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인데 이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가격의 2배이며 FA50과 맞먹는 수준의 가격입니다. 물론 시설 비용을 포함한 것이지만 전투기에 맞먹는 가격의 전차가 말이 되나 싶은 수준이긴 했죠. 메타디펜스에서는 루마니아가 아무리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300대를 전부 에이브람스로 채우기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하며 루마니아 당국이 계약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루마니아의 K2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다른 옵션은 바로 한국의 K2 전차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K2 전차는 M1A2 에이브람스보다 가볍지만 비용은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단돈 34억 달러에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역시 최근 노르웨이에서 대당 약 3천만 달러로 에이브람스 못지않은 가격을 보여주었고, 납품 속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전차로 인정받은 K2 전차이지만 폴란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수출 실적이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K2 전차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독일제 파워팩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파워팩이 K2 전차 탑재를 위한 수출 적합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K2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를 조합한 구동계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K2 전차는 1차 양산에서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한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했었지만 이후 국내 기술로 국산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하고 이어서 변속기까지 국내에서 개발해 2차 양산분부터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고 끝에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국산 파워팩 도입이 무산되고 2차, 3차 K2 양산분은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라는 혼종 파워팩이 탑재됐어야 했었죠.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K1과 달리 K2 전차는 개발하며 100% 국산화를 목표로 했었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수출 협상을 개시하며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방산물자 특성상 독일 부품이 들어간 K2 전차는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은 중동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었고 과거 아랍에미리트에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을 때도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됐었죠. 전 세계 군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기에 국산화 연구를 다시 진행했었고 드디어 결실을 맺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K2 2차 수출분부터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 국산화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된 K2 흑표 전차.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K2 전차의 반응 장갑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쳐 한국 방산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어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폴란드의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K2 전차의 훈련용 반응 장갑 교보제의 도면을 올리며 K2 전차에 탑재되는 반응 장갑이 폴란드제 반응 장갑의 구조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주장에 폴란드에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군사 전문가가 동조하며 이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언론인이자 안보 분석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에 두 반응 장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폴란드는 이미 한국이 팔려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훔친 물건을 이름만 바꿔서 원주인에게 팔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폴란드 네티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폴란드의 사기를 치려 한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폴란드 반응 장갑을 베꼈다는 건지 들어보니 다름 아닌 반응 장갑의 체결 방식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반응 장갑을 전차 외벽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볼트와 너트 구조를 사용한 것이 폴란드와 같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반응 장갑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 장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는 것이지 외형과 고정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정 방식조차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폴란드 전차 외부의 반응 장갑 결합부를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지난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허 출원한 반응 장갑 모듈 고정 방식인데요. 앞서 K2 전차의 교보제 도면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볼트와 너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K2 전차의 반응 장갑의 원본은 러시아 T-80U 전차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 파이브였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한국이 빌려준 막대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대신 소련제 무기와 군사기술로 빚을 갚겠다고 제안했었고 이를 받아들이며 불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리고 90년대 진행된 1차 불곰 사업으로 한국이 받은 무기가 바로 러시아의 3세대 주력 전차 T-80U였습니다. 미국도 손에 넣지 못했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손에 넣은 한국은 T-80U를 볼트 하나, 전선 하나까지 낱낱이 분해하고 연구하여 당시 개발 중이던 K2 전차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T-80U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 파이브 반응 장갑에 기반하여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진 K2 전차의 반응 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반응 장갑 역시 뿌리를 찾아보면 소련의 1세대 반응 장갑인 콘탁트 1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국 두 반응 장갑 모두 뿌리가 소련이었으니 구조가 흡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칭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고 현 폴란드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같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우습게 보던 아시아에 군사 무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거나 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국 무기를 무지성하게 비판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루머에 기름을 끼얹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한화의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당시 야로스와프는 레드백의 실전 사격 테스트 결과 10발 중 2발만이 명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레드백의 명중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폴란드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져 레드백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장갑차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폴란드 정부에서는 레드백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한국과 신규 장갑차 공동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7월 호주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 장갑차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레드백이 못 써먹을 무기라고 믿고 있었던 폴란드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야로스와프가 주장했던 테스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를 찾아보니 한 폴란드 네티즌이 내가 레드백 테스트에 참여한 군인을 아는데라고 작성한 찌라시 글이 출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군사 전문가로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에 선봉장처럼 앞장서왔고, 폴란드 네티즌들도 계속해서 쏘으면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수한 한국 무기를 가장 먼저 선점한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트집 잡지 못해 안달인 모습을 보니 배가 불렀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비방에 이제는 방산업체나 방사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설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짓 정보에 대해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내버려 두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과거 KF-21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를 두고 한참 논쟁이 진행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애초에 국내 연구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개발한 KF-21 핵심 기술은 계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 거라며 이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분담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대응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심으로 분담금 미납 사태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믿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한국을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체결된 지금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루머가 매일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